시장의 눈은 전쟁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상 최고치 이렇게 쓴 지수 그리고 종목들이 있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4월 중하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 좀 챙겨드릴게요. 김재생 현대차증권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더 웃으면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방송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6,300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은 역시나 최악은 지났다라고 반응하는 듯하는데 어떻게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이미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런 조정은 다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은 지났다. 너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물 경제는 이렇게 안 좋았는데 왜 주가만 날아가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유가도 한 6에서 9개월 정도는 높은 상황을 유지할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올 초에는 60달러 선 초반까지 유지됐었는데 사실 연말까지도 한 75불에서 80불 유지될 거로 보고 있고 현재는 100불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경기 같은 경우도 올해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경제도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실물 경제 차원에서는 당연히 6개월에서 9개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을 먼저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이제 끝나가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진 거로 인한 반등 그런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반등, 요거는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내러티브와 이제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면서 결국에 업종과 종목의 차별화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떨어진 걸 먹는 시점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원님 미중 정상회담도 약간 이제 신경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 이슈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4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더라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듯합니다. 사실 이번 네. 미국과 이란 전쟁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예.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이 안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안보를 공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었고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보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공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 안에서 중국의 약점들을 계속 건드려가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이것은 미중 정상회담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측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맞지만요.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결국에 서로 양국이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서로 너무 강한 부분들, 약점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증시에서는 대타협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들이 발생한다면 불확실성이 또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중심 한 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한 번 더 밀린다던가 아니면 좀 파열음이 보인다 이러면 다시 투자 심리는 조금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오늘 시장으로 보면은 좀 전쟁 리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덤덤한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오르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틱 시대에 관련한 그 보고서도 좀 나와서 앞서서 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AI 투자 수요 이런 부분이 좀 막강히 좀 보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품귀 현상 보이고 있는 MLCC 이런 관련주도 같이 찌다 보니까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런 전쟁통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지수는 바뀌지 않았다. 6,300에서 다시 6,300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구성은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AI 인프라 부족. 이것은 글로벌리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봐도 미국 증시에서 전쟁 기간 동안 뭐가 좋았냐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력기기,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건설업종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결국에 다 AI 인프라에 관련된 업종들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IT 하드웨어,
건설 이런 업종들이 좋았었습니다. 네. 반면에 반도체는 사실 약간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것을 메이크업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테마를 바꾸진 않는다. AI 테마를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한국 증시 관점에서는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와 전력기기 여전히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반도체와 전력기가 좋으니까 강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거기에 더해서 증권 업종 좋게 보고 있고요. 또한 사실 이번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뭐 안보 문제가 없어질 것 같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안보는 계속 중요해진다. 특히 트럼프의 각자도생 시작이기 때문에 안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그냥 물리적인 안보라고 할 수 있는 방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종 하락 시 조정 시 매수 기회로 계속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에너지 안보. 이번에 우리 호르무즈 해협 저희 봉쇄되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정말 중요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 세계 모두 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ESS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전력기기 섹터,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들어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부분으로 전쟁 때문에 좀 재편이 되는 흐름들, 예, 오히려 좀 반사 수익을 이쪽에서는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산, 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향후 뭐랄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6월 스페이스X 상장 이슈가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뭐 어떤 증권사에서는 바스켓으로 묶어서 하라라는 전략도 있고 어디서는 소재 업체에 집중하라라는 부분도 있고 그럼 투자자로서는 어떤 방향을 가르는 게 좋을지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뭐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떠한 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네네. 부분이 있지만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이런 스페이스X 상장이 결국에는 1.7조 달러 정도로 시가총액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미국 증시 안에서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정도의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테슬라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한 큰 기업이 새롭게 상장된다는 것 자체가 우주 산업이 이제는 사업성이 있구나, 돈을 버는 물론 당장의 이익이 높지는 않지만요. 그만큼 상장이 됨으로써 투자자한테 가치를 인정받았구나. 요 자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우주 산업이 관심을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산업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우주 산업에서 당장 뭐 어떠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수익 아니면 미래에 사나운 산업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같이 가는 차원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6월까지 계속 커져갈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 관련돼서 엄청난 뭐 수혜나 아니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뭐 동력 이런 것들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까지는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6월까지는 좋게 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강세 동력을 찾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된 이유는 힘이 쭉 빠질 수 있으니 그 전에 좀 해결을 해야겠네요. 이런 이슈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실제로 실적을 내고 어떻게 수주를 받아내는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계속 가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묶여서 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6월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어떻게 추가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쓴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SK 하이닉스가 1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도 이미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익 모멘텀으로 시장의 시선이 좀 옮겨간 그런 흐름에서 실적 시즌에 눈여겨봐야 될 그런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좀 가늠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전쟁 기간 동안 뭐가 가장 좋았냐를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 증시에서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었습니다. 그중에 메모리 반도체 거기에 더해서 뭐 GPU인 엔비디아 이런 쪽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미국 증시 안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기업, 정말 기업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까놓고 보면 미국 증시 안에서도 정말 500개 기업, 뭐 S&P 500은 500개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10개 이 정도 기업만 제대로 지금 이번에 이익 전망치가 상향 수정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이익 전망치가 상향 수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에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이익이 좋게 전망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가는 것은 반도체 이익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이번 실적 시즌에서 관심 두면서 보여야 될 것이 반도체 실적이 지금 미국과 한국 증시를 완벽하게 이끌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잘 나올 것인가 소위 말하는 시장의 그런 기대감을 다 충족할 만큼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사실 이런 반도체 또 AI 인프라 사주는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잖아요. 미국에 상장된 하이퍼스케일러드 업체들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업체들이 현재 AI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내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올 것인지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반도체, 이 전력기기 다 사주는 것들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현재 전망이 아니라 미래 전망, 특히 AI 캐펙스,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올 것인데 그 전망치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가 수출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사주는 기업들의 실적과 그런 전망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미국 증시를 이번 실적 시즌에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의 분석이었고요. 또 다음 주 모실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얘기를 오래간만에 해보겠습니다. 유럽 최초로 이제 네덜란드 쪽인데 FSD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 궁금하시죠?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유럽 최초라고 했는데 거기가 네덜란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뭐 그런 이유들이 예.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일단 뭐 이 테슬라의 그 FSD가 그 감독형이죠. 감독형 FSD가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테슬라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주안점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 그다음에 이제 K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자고 합니다. 네. 일단 테슬라가 왜 유럽 그 중에서 네덜란드를 골랐냐면은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EU 내에 속해 있는 어느 국가에서든지 승인을 하나 받으기에는 사실은 30개국에는 프리패스가 일단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어느 나라에서 받든지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네덜란드를 선택한 이유가는 사실 있겠죠.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의 그 도로교통안전위원회, 그러니까 RDW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이라든지 기술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각 국별로 어떤 데는 좀 보수적인 데가 있는데 맞아요. 이쪽에서는 좀 약간 진보적인 어떤 스탠스를 일단 갖고 있다는 게 그 테슬라가 이 네덜란드를 갖다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2013년 테슬라 모델 S가 유럽을 진출할 때 여기에 대한 형식 승인을 갖다 제일 먼저 내준 데도 바로 네덜란드였고 그다음에 테슬라 슈퍼차저 있지 않습니까? 슈퍼차저에 다른 전기차들도 와서 충전할 수 있게끔 해준 것도 그 승인을 내준 것도 네네. 역시 여기 RDW였거든. 네덜란드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기를 선택하는 게 자신들의 어떤 그 FSD를 갖다가 승인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일단 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유럽의 어떤 도로망들이 지금 우리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기증 나도록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암스테르담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네덜란드도. 거기 자전거 인구들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트램도 다니잖아요. 트램이랑 자동차들이 막 얽혀 있고 도로는 직선형이라기보다는 나선형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 유럽 특유의 다차선 회전교차로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FSD가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도로를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다른 나라들에서의 어떤 승인 가능성 이걸 갖다가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FSD의 어떤 안전성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입증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예.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승인에 갖는 의미 이런 부분을 평론가님을 통해서 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DW는 아까 그 리포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18개월 동안
엄청난 가혹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쳐 승인을 내준 거예요. 네. 사실 유럽의 규제는 미국의 규제랑 비교할 바 없이 굉장히 엄격하죠. 그러니까 유럽의 규제망을 뚫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FSD의 어떤 안전성, 그 다음에 그 현실성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잖아요. 완전 자율주행.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도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레벨 3나 레벨 4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승인을 받은 거는 뭐냐면은 UNR-171 규정을 갖다 충족했다는 거로 통과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핸즈 프리.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을 갖다가 핸들에 이렇게 얹어놓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 손 떼게 되면 막 경고음 울리고 그랬잖아요. 네. 일단 손은 떼도 돼요. 아. 그러니까 핸즈 프리까지는 인정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핸즈 오프까지는 인정을 하는 건데 다만 시선은 항상 전방을 갖다가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세도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UNR172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핸즈 오프까지는 용인을 하되 이제 차량이 이제 당신이 개입하십시오. 운전자가 개입할 때가 됐습니다 하고 삐삐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운전자가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집중은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의 어떤 시선 처리라든지 운전자의 어떤 자세 인식 이런 걸 갖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걸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 주도, 그러니까 차가 스스로 알아서 차선 변경이나 장시간의 조향 및 속도 제어, 가령 뭐 100km로 가다가 80km로 가다가 앞차를 보면서 뭐 이런 정도는 완전히 이제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이 아니라 주행 보조로서 승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떼는 것을 갖다가 허용하는 것 대신에 운전자의 시선 및 자세를 갖다가 추적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한 건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목적지만 딱 입력을 하게 되면은 차량이 알아서 가긴 가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뭐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고 차선도 바꾸고 그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에 훨씬 가깝게 어떤 진화를 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면은 누구 책임? 운전자 책임이다. 우리가 레벨 4 정도 가게 되면 차 사고가 나면은 제조사 책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이제 운전자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 명칭에 슈퍼바이스드, 그러니까 감독형이라는 명칭이 붙은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운전자가 완전히 딴짓을 하거나 가령 시선을 갖다가 가령 영화를 본다거나 뭐 전방 주시를 안 하고 그러면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경고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기능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해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그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의 어떤 자율주행을 이뤘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자율주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층 진보된 그 보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그 운전자를 끊임없이 감독하네요. 그렇죠. 자동차 자체적으로도. 예,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궁금한데, 네네. 예, 어떤 부분 주가에도 오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 자꾸 이제 찾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덜란드 승인은 됐지만은 이게 EU 기술위원회를 통과를 또 해야 돼요. 사실 뭐 규제가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올 한 여름 정도에는 EU 30개국 전체로 이 FSD 감독형을 갖다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과가 마냥 쉬울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도 자신들 그 영내의 완성차 업체들 보호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라든지 등등등. 그런 측면에서 이 FSD 승인을 갖다가 확 내줘 버리면은 아직 그 자율주행 기능에서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유럽은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갖다 규제를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FSD 차량 같은 경우는 8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령 뭐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앞차의 번호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걸 익명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프라이버시 규정이 위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행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할 건지, 그래서 그걸 익명 처리할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엔드 투 엔드 방식이니까 이 테슬라의 서버로 갈 거란 말입니다. 이 주행 데이터들이 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데이터를 갖다가 과연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 이걸 갖다가 가령 뭐 미국으로 보낸다거나 다른 데로 보내면은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비교적 까다롭게 뭐 검증할 거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는 되겠죠. 시간이 문제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의 어떤 심한 경쟁, 그래서 마진 압박을 느끼니까 이제 자동차를 갖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싸게 팔았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마진 압박에서 일종의 벗어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FSD라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팔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일종의 AI 플랫폼 기업으로 릴레이팅 되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테슬라 입장에서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이게 끊임없이 유럽의 복잡한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을 거 아니에요. 주행 데이터들을. 그리고 데이터들이 이제 테슬라의 그 어떤 도조 컴퓨터라든지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쌓일 거고.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인 거죠. 요거는 사실, 또다시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그 FSD 자율주행, FSD를 넘어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학습에 쓰일 거고. 네. 그다음에 더 나가서 옵티머스 등, 그러니까 뭐 젠 5, 젠 6의 그 학습에 쓰일 수 있을 거니까. 그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유럽에서 이제 최초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네네네. 네, 글로벌 그 자율주행 차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크게 좀 다시 볼까요? 앞서서는 테슬라였다면 이제는 네. 전기차 산업으로.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테슬라의 FSD가 가장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유럽의 안전 규제를 갖다가 일단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계속 그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졌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상당 부분 가까워진 거고, 그 다음에 물리적 AI가 이제는 드디어 현실 세계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물론 미국에서도 FSD는 일부 주에서 통과가 돼 승인돼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통과됐다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리적 AI의 어떤 현실화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경고성 메시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매겨 효과를 불러오겠죠. 그동안에는 뭐 어떻게든지 전기차 전환을 안 하고 아니면 SDV로 자율주행을 안 하고 기존의 내연기관차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라고 할까요? 좀 자신들의 위상을 갖다 유지해 나오려고 하던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일단 경고성 채찍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게 왜 이게 경고성 채찍이 될 거냐면은 사용자들은 과거에 이 자율주행 기능이 없던 차를 탈 때는 뭐예요? 하드웨어, 뭐 여러 가지 연료비, 뭐 등등등을 이유로 해서 차량을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게 진짜로 잘 돼. 그 다음에 유럽같이 그 복잡한 도로망에서도 이게 그렇게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부터도 이거 사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운전의 어떤 불편함? 그 다음에 어떤 복잡함 이런 거에서 일단 해방이 된다는 그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그 다음에 전기차 중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그게 한층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로의 어떤 전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그게 갖는 의미입니다. 네. 예. 그럼 평론가님 2차 전지 산업으로 봤을 때는요? 네네. 예. 이게 첫 번째, 유럽에서 이 테슬라의 FSD 그 감독형이 된 차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네.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소재 업체들도 비롯해서 거기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등등등 뭐 이런 다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 FSD 기능만 추가됐는데도 이게 레벨 2 플러스 정도의 FSD 기능만 추가됐는데도 기존 차량보다도 5%에 10% 정도의 네. 전기를 더 쓴다라고 합니다. 전력을.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전기차에는 이 FSD 기능에 자율주행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울트라 하이 니켈의 3원계 배터리를 쓰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Y라든지 이런 쪽에 울트라 하이 니켈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뭐 탄소 나는 튜브 도전제를 이용해서 그 음극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성능을 갖다가 대량으로 높인다든지 뭐 등등
다시 말해서 기존의 LFP 이 어떤 그 배터리로서는 충족할 수 없었던 그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3원계의 어떤 배터리들이 더 우세를 잡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FSD가 차량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서버랑 이걸 갖다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엔드-투-엔드 방식이라는 게. 그러면 유럽의 데이터 센터 세워야 되는 거고, 뭐 이것뿐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럽의 데이터 센터들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ESS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배터리, 특히 한국 K 배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중국 배터리를 유럽에서 생산하면 한국보다 더 쌀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한데요. 예. 예.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저도 이게 사실 실제 데이터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지 굉장히 의아했는데 마침 그런 데이터가 SNE 리서치에서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소개를 드리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비교하면 중국산이 싸죠. 저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KR이라고 맨 왼쪽에 있는 거 있으니 그게 각형 3원계예요. 우리나라가 킬로와트아워당 99.8달러. 그다음에 파우치형이 좀 싸죠. 우리나라 93.2달러입니다. 그럼 중국은 뭐예요? 중국 각형 75.3달러니까 거의 20배에서 30% 정도 싸죠. 근데 바로 그 우측에 CN 이게 그 75.3달러는 중국에서 생산했을 때. 이 중국산 배터리가 유럽에서 생산했을 때 어느 정도로 올라오느냐? 바로 93.7달러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왜 그럴까요? 일단 홈그라운드 이점이 다 사라지죠. 가령 뭐 중국 지방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중국 그쵸. 정부의 보조금 이런 거 사라지는 거죠. 오로지 실력으로 해서. 네, 인건비도 유럽 사람들 써야 되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겠죠. 네.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 가령 환경 규제라든지 노동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재반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랑 코스트 차이가 가령 유럽에서 똑같이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핵심은 뭐냐? 지금 이제 사실 중국의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막 이제 생산 기지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CATL 같은 경우와 헝가리에서 뭐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수율 잡는데 어느 정도 걸리겠죠, 시간이? 동시에 그 캐펙스 투자를 했으니까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계속해서 떨어야 되겠죠. 이런 걸 갖다가 포함하게 되면은 EU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한국산이 오히려 더 쌀 수도 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 진출해 있는 게 2018년부터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SDI라든지 그 LG에너지솔루션이 2018년부터 네. SK온이 20년부터였으니까 이미 감가상각이 거의 떨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수율도 어느 정도 굉장히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K 배터리와 중국산 배터리가 경쟁을 할 때는 지금 가격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고 오히려 초창기에는 한국산 배터리가 더 위에 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예. 이게 테슬라가 이제 유럽에서 최초 이제 네덜란드 FSD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서 파생돼서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리고 우리가 뭐 가격 경쟁력 그러고 차별화된 경쟁력 어디에 있는지까지 한 퀴에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예정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400조를) 돌파한 ETF 시장, 과연 유망 섹터는 어디에 있을지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 오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도 있군요. 자,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SK하이닉스 실적 보셨죠? 네. 어떤 느낌 드셨어요? 처음에 봤을 네. 때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네. 왜 컨센서스를 하회했지? 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앞에 붙어있는 숫자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가 아니라서. 4가 아니라 네. 3이 나오면서 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소리가 들렸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놀라운 실적이다. 4가 안 보였기 때문에 실망은 했겠지만 계신 굉장히 곳에서, 예. 네, 사무실에서. 네, 참고로 예. 저희 사무실은 E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숫자 한번 찬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눈에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FM 가이드 컨센서스는 50조 정도 매출액 예상하고 있었고요. 발표치는 52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36조 전망치였는데 참고로 FM 가이드는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해 주시는 거 좋아해요. 네, 평균치가 36조였고요. 애널리스트마다 어떤 사람들은 40조, 41조, 42조.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니까 200조, 연간 200조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니까. 삼성전자니까 300조. 300조 로.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4분기니까 대략 한 200조니까 한 50조 정도. 뭐 물론 다음 분기 때 더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봤던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살짝 놀랬었고 NXT에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도 갔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역시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 연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하이닉스 주가 반등, 신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닉스 실적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HBM만 좋았어? 아니요. 다른 것도 좋았어? D램 특히. 네,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HBM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HBM만 좋았어? HBM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이런 쪽에 시장 그 시선이 쏠렸는데요. 실제로는 HBM만 좋아서 생긴 실적이 아니라 AI 전체가 메모리 수요까지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금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과거에는 좋아질 거야. AI 산업이 발전하니까 네.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이렇게 거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가 없어 실제로 보였는. 숫자가 빵빵 네, 꽂히고 그쵸. 있으니까 예. 4월 달에 달라진 변화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수급이거든요. 네. 외국인들도 이렇게 실적이 빵빵 꽂히는데 여기다 대고 팔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하이닉스 실적, 삼성전자 실적 이걸로 말미암아 외국인들의 수급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야 돼요? 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네, 하시는데 네. 그러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분해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HBM 그리고 고성능 D램 이런 메모리 관련된 실적이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고 있느냐 네. 이게 본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는 칩 성능뿐만 아니라 첨단 패키징 그리고 뭐 테스트 기판 뭐 열 관리, 후공정, 밸류체인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 아무래도 전력이 많이 모자르다 보니까 전력 효율, 그 냉각 그리고 고속 인터커넥트처럼 AI 서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까지 좀 세밀하게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말 가장 큰 수혜주이다 이런 얘기를 국내 증권사에서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위해서 지금은 약간 AI 에이전틱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이전은 이제 생성 시대였고 피지컬 AI 이제 3.0 시대로 이제 아마 가게 될 텐데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AI 라벨링 했다고 모든 기업을 뭐라고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옥석 가리기 잘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별 투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본부장님 좀 팁 좀 주세요. 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AI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단계를 나눠드릴게요. 과거에는요, GPU 중심의 학습, 즉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고 조금 있으면 오픈 AI와 챗 GPT 5.6 버전이 새로 출시가 될 거거든요. 이런 학습 쪽에 치중을 했었고 그러면 당연히 학습 과정에서 GPU의 성능이 중요했고 GPU 옆에 붙어 있는 HBM이 중요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추론입니다. 즉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 얼마나 우리 질문의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느냐 이게 중요했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추론 수요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칩을 하나 붙였죠. LPU라는 칩을 붙였고 그록이라는 칩이 그런 추론 쪽에 특화된 칩이거든요. 즉 최근에 아마 오픈 AI의 챗 GPT나 제미나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답이 느려요. 많이 느려졌어요. 예. 결국은 우리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론에 대한 답을 해주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도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느끼시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의 영상 서비스인 소라도
테슬라도 최근에 서비스를 닫았거든요. 네. 너무 수요에 비해서 컴퓨팅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닫았고요. 그러면 이 추론을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추론을 결국은 피지컬 AI, 여기에 접목한 것이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즉 AI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상으로 나와서 네. 우리의 구체화되는 것을 피지컬 AI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전기차 얼마나 팔렸어, 전기차 많이 팔렸어, 중국에서 많이 팔렸어,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옵티머스, 로봇택시, 자율주행 아니면 ESS 이런 쪽으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피지컬 AI가 우리 실체에 들어오는 가시적인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지컬 AI, AI 3.0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기업은 누구냐? 저는 당연히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 예. 피지컬 AI, 예, 결국은 현대차, CES에서, 예, CES에서도 GTC에서도 현대차를 중요한 파트너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도 피지컬 AI, 비전, 언어, 행동 모델 역량 강화를 위해서 5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네. 했었으니까 피지컬 AI, AI 3.0 시대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조금 있으면 현대차 또 실적 발표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 실적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테슬라 실적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도 자동차 판매 대수로만 보지 마시고 그 이상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래 성장 동력이 장착됐는데 사실 그때만큼 지금 주가는 막 드라마틱하게 못 오르고 있어서 아무래도 피지컬 네. AI,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등장하고 나서 한 번 네네. 레벨업 된 이후에 좀 많이 쉬고 있죠. 네, 빨리 좀 찾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려면은 아마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3가 네. 3월 달에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딜레이 된 부분이 피지컬 AI 전체적으로는 모멘텀 약화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좀 조만간 테슬라 옵티머스 젠3 나오면 아마 또 한 번 더 레벨업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 성장에 있어서는 일부 잡음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네.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런 부침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저희가 눈여겨보고 네.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ETF 전략상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도주는 확실한 반도체거든요. 맞습니다. 예, 반도체에 집중 조명을 하면서 커버드 콜 전략을 결합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커버드 콜은 무엇이고 네. 이걸 어떻게 결합하는 건지 ETF 전략에서는 네.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세미나를 나가 보면은요, 네. 고객분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반도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요? 나 많이 갖고 있어. 자신감인가요? 나 이미 많이 갖고 있고 삼전 하이닉스 들고 있는데 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해달라. 2차전지. 아, 다른 얘기를 해달라. 더 조선. 버시려고?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는 이미 나의 포트폴리오에 네. 굉장히 많이 큰 축을 차지하는 거죠.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반도체에서 상당히 큰 이익이 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못 팔겠지만 기계적으로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뭉치면서 네. 반도체를 매수하고 커버드 콜, 콜옵션을 매도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그런 ETF도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내 손으로 차마 못 팔지만 기계적으로 파는. 참고로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커버드 콜 전략은 내가 기초 자산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 자산을 들고 있으면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나겠죠. 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할지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거죠. 나는 기초 자산 100원에 해당되는 기초 자산을 들고 있는데 한 110원 정도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110원 이상까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110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네. 돈을 받고 그 권리, 상승에 대한 권리를 팔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110원에 사는 사람은 나는 이 가격이 110원 이상까지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샀겠죠. 사람도 네, 있을 수 네, 있고 네. 나는 110원까지는 못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110원 이상에서 사겠다 하는 사람한테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거. 이 전략이 커버드 콜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 커버드 콜 전략은 100원에서 110원 갈 때까지는 내가 이미 110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받았으니까 주가 상승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더해져서 수익률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100원에서 110원까지 갈 때는 괜찮지만 네. 11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되죠. 네. 그 사람한테 110원 이상 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수익률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승이 막힌다. 즉 미래의 상승을 얼마 정도 포기하고 네. 현재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이 커버드 콜 전략인데요. 그러면 반도체 커버드 콜 전략은 어떤 또 쓰임새가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상승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쵸. 완전하게 포기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의 상승은 참여하면서 네. 또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싼 프리미엄을 통해서 월분배 야, 월분배 배당같이? 형태로 월분배 형태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반도체는 가져가면서 월분배 형태로 인컴을 수취하는 전략이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전략의 가장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콜옵션 매도, 하이닉스 콜옵션 매도 이렇게 개별 종목 콜옵션 매도를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ETF가 없거든요. 예. 근데 아마 개별 종목 콜옵션 매도를 쓰게 되면 지수 콜옵션 매도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으로.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월 분배의 수익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즉 반도체도 먹고 네. 월 분배도 받고 꽁 먹고 알 먹고. 그렇지만 반도체가 지금처럼 더 치고 올라가면 그러면 안 되죠, 아쉽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네. 상승의 일부를 포기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미 충분히 수익이 났다. 나는 충분히 반도체에서 수익이 났고 내 손으로 차마 못 팔겠지만 네. 기계적으로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고객분들한테는 이런 투자자분들한테는 제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왜 우리가 더 갈 건 알지만 당장 뭐 이렇게 현금 이렇게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는 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설명 들으면서 생각이 네. 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저는 가져가야 될까요? 이런 전략들이 뭐 누구나한테 다 좋진 않아요. 네. 특수한 나는 반도체도 좀 가져가면서 너 너무 가져가니까 좀 약간 월 분배 형태의 그쵸, 그쵸. 생활비도 좀 필요하신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하니까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현장에도 많이 가셔서 대중들하고 소통하시는 분이 또 최 본부장님이시니까 네.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반도체는 이미 포트에 있으니까 다른 거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또 2차 전지도 많이 언급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또 수익률이 상위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결국은 2차 전지는 크게 반은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은 전기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의 실적을 바라볼 때도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전기차 부분에서 호조를 보였던 부분도 있겠지만 전기차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ESS,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로보택시, 우주산업 이런 다양한 모멘텀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고 거기에 우리 배터리팩이 얼마나 채용됐어. 네. 그리고 삼성 SDI 최근에 벤츠한테 배터리팩을 그렇죠. 납품하기로 했거든요. 어찌 됐건 2차 전지는 전기차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력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발전소, 가스 발전소, 네. 그러면 가스터빈 만드는 버티볼딩스 예. 이런 주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너무나 발전만 많이 하다 보니까 전력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ESS 그쪽 수요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네, 네. 특히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는 안보다. 그쵸. 전기를 담아두자.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ESS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한국산 배터리팩이 납품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결합돼서 최근에 2차 전지주의 랠리를 만들었다. 당연히 아직까지 ESS용 배터리팩은 그렇게 그 2차 전지 배터리팩 업체들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재주가 먼저 움직였고요. 네. 소재주가 움직이니까 배터리팩 셀 업체가 움직였고 셀 업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같은 2차 전지 ETF 중에서도 탑10 ETF가 최근에 수익률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주식 같은 거 굉장히 이거 잘 가겠다 맞추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상상력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어우. 스토리텔링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 그 스토리를 시장에 설명하는 역할도 잘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본부장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반도체에 지쳐
지치셨어요. 반도체 너무 식상해. 제발 네. AI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스토리가 되는 업종이 3월에는 바이오 업종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아쉽게도 투심이 좀 많이 망가지면서 스토리가 끊겼는데 지금은 2차 전지 그리고 또 AI 산업이 늘어나고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조선도 최근에 야, AI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가스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LNG선 발주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조선주도 또 겨울잠을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I로 촉발된 모멘텀들이 2차 전지, 조선 이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괜찮을까요? 안 그래도 좀 위축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살아날까요? 일단 조선주가 왜 빠졌는지부터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조선주는 결국은 한국의 조선주는 LNG선과 같은 부가가치선이거든요. 근데 카타르에 있는 LNG선이 피격됐어요. 그러면 야 카타르에서 더 이상 LNG선 발주 안 하겠네? LNG선 발주가 끊기면 모멘텀이 끊기는 거고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선주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트럼프가 그 와중에 우리 LNG를 사가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 LNG선 발주가 늘어나겠네? 그리고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스 발전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 그러면 가스에 대한 운송 수요가 늘어나겠네? 이렇게 되면서 화면에 정말 잘 보여주셨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너무 잘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전 세계 LNG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말인즉슨 한국 LNG선을 잘하는 뭐 삼성중공업, LNG선을 잘하는 한화오션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이제 사상 최고치 코스피 6,5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ETF 시장 여전히 자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전략 좀 세워주세요. 4월을 또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급적인 모멘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4월 달 외국인은 달라졌어요. 네네네네. 3월 달 외국인들은 짐장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4월 외국인들은 드디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외국인들도 이런 하이닉스의 실적, 이런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현대차의 실적에 분명히 매도를 던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5월에는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예. 상장을 할 겁니다. 그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진짜. 제가 그 ETF를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삼성전자 레버리지에 몰리는 수급,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몰리는 수급이 그 종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수급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4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5월에도 반도체를 축으로 가져가실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를 축으로 가져가고 그 옆에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화장품 붙었다가 바이오 붙었다가 네. 조선 붙었다가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쉬고 있지만 2차 전지 붙었다가 그렇게 순환매가 도는 업종들을 붙여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도 이런 상승이 겁이 나요. 멈출까 봐?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안 가본 길이라서. 마치 예. 이런 거죠. 행복한 시절이 이 끝날까 봐? 꿈이 언제 깰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자야 너는 왜 우니? 네. 행복한 꿈이 깨서 웁니다. 그렇군요. 예. 행복한 고민이.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좀 골드라든지 아니면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좀 현금성, 유동성 예. ETF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으면서 좀 실탄을 좀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꿈에서 깰까 봐. 그런 꿈에서 깨는 전략도 네. 살짝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통상 5월은 세링메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팔고 떠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산을 잘 지키려면 여러 가지 뭐 바벨 전략이나 균형 포트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주축은 반도체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네. 가시면 될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쾌하게 잘 풀어봤고요. 앞으로도 실적 굉장히 중요하니까 최창규 본부장님이 봐주실 겁니다. 미래에셋 ETF 리서치 최창규 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동 리스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줄 수 있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마켓나우 2부에 좀 자주 출연해 주세요. 불러봐 주신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 또 우리 이데일리 마켓 TV이기 때문에 아 정말요. 이데일리 TV 예. 중에서도 마켓 나오죠. 투 나우. 2부, 예. 투, 나우 네. 2부.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딱 모셨고 예.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란 전쟁 관련해서 협상은 지연됐고 휴전은 연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했던 네.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체로 한 번만에 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는 뭐 미국 현지 시각으로 21일 이야기가 나오다 22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뭐 22일 이야기도 나왔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 협의가 연장이 된 겁니다. 맞아요. 제가 예상을 했던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가닥은 잡아 나갈 것이다. 그런데 최종 타결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네네네. 하지만 최종 타결이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아주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전면전으로 가기 어려워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또 주식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 일단 이것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동 사태에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합의는 제일 핵심이 뭐다? 핵입니다. 네. 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농축해놓은 우라늄을 우리가 다 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걸 내주는 순간 신정체제가 이른바 이슬람 이 신정체제가 무너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당신들 뭐 했어? 갈리바프 뭐 했어? 모지타파 뭐 했어?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동안에 자기들이 응축시켜 놓았던 또 축적해 왔던 핵 기술이 다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이 핵 기술이에요. 근데 미국으로서는 이걸 또 이 접수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 관철시키지 않고서는 이번 전쟁에서 이겼다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로 가려고 하던 차에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실무 협의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언제까지 이 연장될지 이것도 기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일주일이 연장된 겁니다. 일주일? 이 내용을 예. 정확히 아시는 분들 같으면 일주일 정도가 연장이 된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란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것이 호르무즈의 역봉쇄입니다. 네.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호르무즈는 우리 거야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이 제럴드 포드 함까지 세 개를 지금 항공모함 세 개를 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보내놨습니다. 부시함까지. 그러다 보니까 역봉쇄를 한 건 뭐냐? 어떤 지원도 이란 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겠다. 네. 이란도 더 이상 이 전쟁, 이 군수 마련을 위한 이 자원 마련을 위한 중국으로의 뭐 석유 수출 등을 못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 또 중요한 변수고 마지막으로 이란이 원하는 만큼 경제 제재가 해소되는 거, 경제 제재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이란이 원하는 만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핵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까지도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이거는 미국의 이익이 달려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해버린 거. 마지막에 경제 제재 이 부분은 이란이 절실하게 원해요. 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라도 재건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외신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한 일주일 정도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트럼프로서는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 고도의 압박입니다. 맥시멈 프레셔 네. 이걸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이번에도 만약에 협상에 연장은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연장했어요.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고도의 압박을 하면서 지금 더 이상 이란은 우리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연장해주고 또 협상을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고 이제 이란을 때리겠다. 이 에너지 시설과 교량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 분석한 데는 연장이 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주일 강조를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4월 28일 이때를 좀 염두에 두시는 건지 그렇죠. 궁금한데 의회의 승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데드라인이 딱 그 시점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승인, 예. 우리 또 의원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예리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 War Powers Act, 네.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60여일 동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또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60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법적인 정당성을 마련해야 돼요. 이때는 선전포고를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또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이 의회의 승인까지도 거치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부담스러워. 네, 네. 지금 돈은 나갈 대로 또 계속 나가고 있고 물론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11월 중간 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미국 내에서 제일 대통령들이 신경 쓰는 것은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유가가 계속 그렇죠. 올라가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4월 28일 미국 현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니까 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주 내에는 뭔가 협의가 될 것이다. 이것을 중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원래는 중동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카타르 또는 오만이 중재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란 다음으로 시아파 이슬람 교도가 많은 나라가 어디다? 파키스탄. 네. 바로 지도를 내려다보면 이란의 오른쪽 기퉁이에 붙어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이 파키스탄의 무니르 장군도 이란을 방문을 하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전쟁의 여파가 파키스탄까지도 올 수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국경에 있는 이 이른바 주민들이 상당히 좀 민감한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샤리프 이 파키스탄 총리까지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 데드라인이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4월 28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중동 사태를 볼 때는 이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 일단 핵,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경제 제재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예. 결국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핵 부분이 관철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4월 25일 또는 26일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란으로부터 이제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 주민들이 전쟁을 좋아해 이게 궁금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남부는 이집트 쪽하고 붙은 쪽입니다. 가자 지구도 그쪽에 있죠. 여러분들이 지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뭐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상상해 보시면 그렇게 되고 네. 이스라엘의 북쪽이 바로 레바논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남부에 바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무장 정파가 있죠. 그렇죠. 예, 이 예. 헤즈볼라는 예전에 도끼를 품고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밀렸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쪽 주민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레바논에서 미사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박살을 내라. 그럼 오히려 이스라엘 북부의 이스라엘 국민들은 오히려 전쟁을 해라 이쪽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바로 이 여론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분기탱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이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해내느냐. 네.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정말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이 전쟁 종전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목리를 부리지 않을까 항상 이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날짜별로 서사별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그렇죠. 전쟁의 실질적인 종지부를 찍는 날이 이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란을 비롯해서 또 이제 세계적인 경제 이슈까지 정리가 네. 되는 날짜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또 필연적으로 방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월 14일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죠. 네, 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여기서 교통 정리가 된다. 시진핑 주석도 니하오 이란 전쟁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나올 테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승리는 미국이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네. 중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란 전쟁의
최종 정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란 전쟁 이후의 전중 질서에 있어서 중동 질서에 있어서 미중의 역학관계. 그 보면 세계 경제에서 이 G2가 어떤 식으로 지분을 나누느냐. 이 부분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경을, 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그런 이미지, 중동에서의 질서를 조정하는 강력한 지도자, 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언제든지 교섭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 이 이미지를 통해서 11월에 중간선거를 향해 달려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안보 자산의 복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사는 계속해서 이번에도 중동 전쟁 상황에서 우리의 천무,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 시스템 이런 부분들까지 또 카이까지 한국 항공 우주까지 여러분들 주가가 또 상당히 탄력을 붙는 거 이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의 이 방어망 시스템인 천무에 대해 와 이렇게 그냥 감탄을 내지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경탄스러워하죠. 그래서 이 안보 자산이 중동으로 급파되었던 미국의 미사일, 사드, 페이트리어트 이런 것들이 또 항모가 또 일본의 요코스카 이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와 대만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동북아 질서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에 많은 투자를 얻어내려고 할 거예요. 중국에 주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 뭐 반도체 좀 이제 엔비디아도 좀 낮은 사양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네.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면 문을 열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좀 여유를 줄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으로 상당히 많은 걸 얻어낼 겁니다. 보잉이라든지 또는 또 미국의 대두라든지 지금 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특히 중요한 지역들이 바로 이 농업 지역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프라이리 에어리어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 중국의 많은 투자 이런 것들 이제 또 얻어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이 새로운 질서의 재편, 이제는 G2의 시대로 가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미국 봉쇄와 제재 속에서도 이란의 뭐랄까 원유를 꾸준히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중국의 관계도 밀접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 역학구도. 중국은 이란을 포기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관계. 베네수엘라가 막혀버렸잖아요. 네. 베네수엘라로부터 많은 기름을 그냥 대거 중국으로 가져오면서 중국은 낮은 비용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또 경제 성장을 또 피치를 올리는데 속도를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또 한 중요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으로부터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원유를 값싼 이 가격으로 또 위에나로 중국의 이 돈으로 이제 결제를 하면서 사실상의 이런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하나의 또 동반자가 됐던 것이 이란이거든요. 네. 군사적으로도 지금 이번에 무너져버려서 정말 허탈하긴 합니다만 이란의 방공망도 사실상의 설계를 중국이 해줬다. 해줬고, 또 예. 중국의 정찰 위성에서 파악한 미국 또는 미군이죠. 미군의 어떤 위치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안보상으로서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란과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미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스크럼을 짜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이란의 관계, 여러모로 중동의 강국인 이란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네. 그런 면에서 경제, 안보, 정보, 군사 상으로 매우 중요한 이 관계를 중국은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유럽 쪽으로 세력을 뻗쳐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마르코 폴로, 바로 이 유럽으로 가는 이 1대1로 실크로드죠. 여기에도 이 중간 지대에 있는 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투르메키스탄도 있고 이런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란은 앞으로도 중국이 계속해서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국가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궁금한 건 트럼프의 실익이 뭔가,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의 최대 수혜는 중국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중국도 실제는 러시아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네네. 러시아는 원유 제재도 좀 해제가 돼서 이제 수출길이 더 열렸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골칫덩어리였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신경 쓰기가 또 힘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가
숨어 있는 최대의 수혜자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국도 뭐 이번에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안보상으로 중국이 좀 아직까지는 천조 국가인 이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 미국에 비하면 여러모로 딸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도 우왕좌왕 좌왕우왕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네. 이란이 좀 강하게 버티니까 미국도 군사 최강대국이라 하지만 허점이 보이는데 그걸 파악한 거야. 간접적으로. 또 하나가 이제 이 중국으로서는 또 얻어낸 것들이 또 있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실익이 뭐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도 트럼프로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을 혼쭐 내줘서 이른바 핵 위협을 이 지역에서 좀 제거하는 네. 그런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우디 또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지키려면 당신들이 지켜 나 이제 빠질래. 그러면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도 청구서를 내밀었잖아요. 그죠? 네. 프랑스나 영국 안 도와줘? 그러면 곤란한데 말 그대로 중동 지역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까? 그것이 뭐 평가가 좀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떤 외연 확장을 좀 해나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물론 뭐 비판할 부분도 많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핵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이 외교 안보상의 명분이 되는데 또 하나가 에너지 패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안 보니까. 미국이 얻는 또 반사이익은 뭡니까? 이제 여하튼 뭐 후티 방문을 통해서 수에즈 운하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다. 또 푸자이라 항구, 이러면 아랍에미레이트의 푸자이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 또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 석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이 부분도 푸자이라 항구가 타격을 받으니까 네. 그래 그냥 이럴 바에야 아예 안전한 미국에 가서 원유를 수입하자. 네. 그럼 그 이익을 지금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미국이 또 반사 이익을 얻어가는 이런 부분, 에너지 이익, 또 중동에서의 질서 재편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확대, 그리고 이른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던 유럽, 나토 국가들에 대한 청구서 제시 이런 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얻는 실익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 리스크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전에 들었던 뉴스 HD 현대중공업 오늘 이 기업을 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재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HD 현대중공업이 간만에 주가가 폭등했더라고요. 예. 어제 종가로 한 10% 넘게 급등했고 그 전일에도 10% 넘게 올랐던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보셨죠? 예. 그 HD 현대중공업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조선 기업이죠. 조선 기업이고 동시에 이제 방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선 기업이 빅3가 세 곳이 있죠.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아쉽게 이제 방산을 일찌감치 이제 없애가지고 그 방산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가 주축이 됐던 캐나다의 60조짜리 잠수함 사업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빠진 이유도 그 때문인 거고, 그래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방산과 조선도 같이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종목인데 어저께 10%가 올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 조선업이 본질적인 조선과 방산 외에 새로운 어떤 게 이슈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는데 그 먹거리가 사실 시장에서 야 이런 것들로 진출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라는 어떤 전망이 있었는데 그 전망과 실제로 이제 그 수주 공시가 나와서 매출로 찍힌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그저께 낸 공시를 어저께 이제 주가에 반영됐는데 그저께 낸 공시가 무엇이냐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그 발전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D 현대중공업이 선박이라는 건 대형 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기를 갖다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하는 분야도 HD 현대중공업이 엔진을 갖고 있고 엔진에서 전기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발전이 됐냐면은 확대가 됐냐면 엔진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그 과정에서 선박에만 쓰지 말고 데이터 센터 쓰자는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 기업으로 가장 최대 규모의 그 6,300억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제 발전 설비 분야로 이제 어저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면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은 필요한데 전력을 갖다 공급한 게 마땅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원전이지만 원전에서 SMR이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SMR에서 전기가 뽑아내서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데는 빨라야 2030년이다. 그럼 당장 AI 데이터 센터를 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찾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에서 나온 엔진을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 끼우면 그럼 거기서 엔진에서 똑같이 전기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낸 전기를 AI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자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HD 현대중공업이 이런 맥락에서 좀 화면을 보시는 대로 이제 무려 6,300억에 대한 엔진 발전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저께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HD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매출이 한 2% 정도 수주를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튀는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약 수주를 굉장히 특이하고 또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투자자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오세아니아 선주에서 뭐 엄청난 규모의 어떤 선박을 수주해도 뭐 2%, 3%짜리를 많이 났지만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11%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럼 왜 어떻게 11% 올랐느냐? 주가는 모든 주식은 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바꿔 얘기하면 모든 주가와 주식은 성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PER이라고 아시겠죠? PER 지표가 1이다. 1인데 주가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나 상승도 하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 않고 그런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식은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된다. 미래 성장이 있어야 된다. 미래 성장이 있어야지 현재보다는 더 1년보다는 2년 뒤에 20% 30% 매출이 꽂혀진다는 가능성을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HD현대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린 오세아니아에서 어떤 선주에서 이제 선박 수주를 했다. 근데 이것이 전년 매출 대비 1.5%, 2.5%다. 그래도 주가 별로 반등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저께처럼 그저께처럼 이제 11% 주가를 상승시켰던 요인은 없던 분야.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제시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지표로 확인되는 거는 어저께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발전기 분야를 갖고 AI 데이터 센터에 한번 접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수주 공시가 어저께 11시 5분에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이시는데 11시 공시 나오자마자 주가 쭉쭉 뻗어나더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쭉쭉 뻗어나면 20분 정도 지나면 차익 실현 나오기 마련인데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주가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차익 실현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견되지 않았던 호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견된 호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20분 정도 지났더니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해라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더 진짜로 HD 현대중공업이 AI 데이터 센터의 발전기에다가 필요한 발전 분야를 갖다가 장착한다. 그리고 뭐 규모 작지 않습니다. 6,300억 크죠. 그럼 이걸 세계 곳곳에서 이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새로운 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인하면서 어제 주가가 올라갔고 오늘은 이제 주가가 내려가서 차익 실현을 봅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이 미미하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 이런 어떤 수주 공시가 더 많이 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의 주가 미래가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HD 현대중공업 힘센 엔진 이런 얘기 많이 있겠죠. 예, 주요 제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엔진으로 전기를 뽑아 쓰는 그런 동력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제는 에너지 기업이 뭐랄까요? 그 선박 발전기를 사는 시대가 왔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 가스 터빈 이런 부분으로 예전에는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가장 이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예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볼게요. 예. 가장 근본적인 거는 AI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먹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엄청난 전기를 먹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뉴욕에서, 미국 동부 지역에서 민간의 전력을 갖다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일반 가구에서 쓰는 전기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 우리나라처럼 한전에서 딱 못 박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다양한 전력 공급 업체들이 공급을 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기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력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린 거예요. 가격 올려서 일반 가구 입장에서는 AI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기쁘고 재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주요한 미니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 졌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전기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전기 공급을 니네 알아서 해.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마. 이렇게 딱 못 박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때 빅테크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기도 같이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 어디서 끌어다 쓴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디서 끌어다 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가스터빈, LNG에서 가스터빈을 돌려서 생기는 전기를 갖고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이었냐면은 가스터빈이 지금 아까 저희 코너에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가스터빈이 사실은 빅3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두산 에너빌레이트가 야, 우리도 가스터빈 하고 있어라고 이제 그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을 누가 채택을 했느냐? 일론 머스크가 채택을 했어요. 주위에서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가스터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 레퍼런스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대안이 있냐? 버너바, GE 버너바, 그다음에 일본. 이런 3개의 기업이 과점하고 있으니까 2030년에 대한 가스터빈이 나온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받아줄 수 없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부족하긴 하지만 한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스터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 다른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죠. 근데 가스터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규모가 크고 당장 쓰고 싶은데 한도가 있어요. 당장 공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이 무엇이었냐? 선박용 발전기도 만만치 않게 전기를 공급하니까 선박용 발전기라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원리는. 뭔가가 재료를 집어넣고 원유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거기서 피스톤을 돌린 다음에 전기를 발전시킨 그 전기를 갖고 대항해를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해당 선박용 발전기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 지으면은 똑같이 전기를 공급하는 똑같은데 뭐로 가든 전기만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고 분석이 있었는데 이거를 HD 현대중공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실제로 실현시켰다. 최초로 이제 실현시켰던 거는 핀란드에서 먼저 실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에 실현시키니까 되는구나라고 봤는데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이 그저께 공시에서 무려 6,3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선박 발전기를 AI 데이터 센터에 쓰겠다라고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LNG로 대변했던 기존의 선박 수요, 그 다음에 방산 분야 엄청 크죠. MRO, 미국 해군 MRO 사업도 크죠. 이런 어떤 내러티브가 있으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새로운 신수형 사업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AI의 심지어 조선까지 머리를 들밀고 야 우리도 AI 기업이야 우리도 같이 거기에 그 수혜 기업을 분류해줘라고 타당성 있게 제시를 하니까 PER도 다시 봐야 되고 이 때문에 이제 AI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 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는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선박 엘진 이런 부분으로 에너지를 좀 확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 똑같은 사례는 핀란드 기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의 도 있었고 그다음에 캐터필라도 있고 캐터필라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굴삭기로 하지만 또 하나 엔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영국이 자랑하는 롤스로이스는 자동차로만 아시는데 엔진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용 엔진도 롤스로이스 하고 그다음에 또 SMR에도 롤스로이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도 독자적으로 SMR 하고 있는데 그 영국이 짓는 독자적인 SMR은 그 롤스로이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제조업에서 엔진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엔진을 갖고 이제 다 할 거 다 했는데 새롭게 누가 알아도 다 AI 데이터 센터 중요하고 시장이 확충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해당 기업들의 엔진을 갖고 AI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한 기업도 있고 앞으로 할 기업들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에 선박용 발전기를 변형해서 했던 고객을 바꿔서 확장을 해서 이번에 이제 텍사스에 있는 그 에너지 기업에다 이제 집어넣기로 했다고 이제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텍사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텍사스가 미국에서 대표적인 에너지주죠. 셰일가스 엄청나게 파내고는 동시에 또 이제 릭 페리 전 이제 그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를 갖다 주도해서 엄청난 규모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가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참가해봐야 결국 이제 다른 맥락을 참가하는 것이고 하지만 전기 자체를 갖다 공급하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그 AG 그룹이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발전용 선박의 발전을 가져다가 AI 데이터 센터에 짓겠다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전역에서 이런 수요가 빗발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 에너지원으로 선박 엔진이 조명을 받았잖아요. HD 현대중공업의 수혜 이런 이슈로 그럼 다른 선박 엔진 관련 종목들도 이번에 수혜를 받게 될까요? 이제 차츰 이제 추가 수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뭐 당연하게. 아니 HD 현대중공업이 했으면 기존에 있는 우리의 국내의 선박 엔진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화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또 STX 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동일하게 당연히 전 세계에서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해당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게 이런 전망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그 선박 엔진 기업들입니다. 하나같이 HD 현대중공업이 28%, 한화 엔진이 50%, 그다음에 STX 엔진이 60% 넘게 한 달 수익률, 어제 종가 기준 한 달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유가 추가로
선박에 대한 새로운 수주가 나와서 한 달 수익률, 그리고 한 달이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모든 지수가 다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박 엔진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선박 엔진을 갖다 넣으면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전망 때문에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전망 갖다 실현화시켰던 HD 현대중업의 그저께 첫 번째 공시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핀란드에서는 핀란드 기업은 이미 미국에다 납품한 이력이 있고 이 때문에 사실은 선박 엔진을 갖다 제조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섹터 굉장히 또 강한데 그런 좀 의미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기업 분석해드렸습니다. 조우진 탁교훈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